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중국 시골 마을 버스에서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중국의 어느 시골 마을 버스 안에서의 일입니다. 예쁘게 생긴 여자를 험악하게 생긴 두 건달이 희롱합니다. 버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들 모른 채 합니다. 급기야 두 건달은 운전사에게 정지할 것을 명하고 말을 듣지 않자 운전사를 테러합니다. 그리고 두 건달은 버스에서 여자를 강제로 끌어내려 버스 옆 풀밭으로 데리고 갑니다. 버스 안에는 건장한 남자도 수십 명이 있었지만 누구 한 사람도 정의롭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창 너머로 슬금슬금 눈치 보며 그 광경을 구경만 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일에 참견했다가 칼이라도 맞을까봐 두려웠겠죠. 그때 보다 못한 한 청년이 나서서 건달과 싸웁니다. 건달들은 청년을 칼로 무참히 찌르고 달아납니다. 여자가 울면서 옷을 차려입습니다. 여자가 버스에 오르자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창피한 건 아는지 여자와 눈길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모두가 무관심한 척 창밖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운전사는 테러당해서 운전할 수 없고 여자가 헝클어진 상태로 운전석에 앉습니다. 그때 피를 흘리며 청년이 차에 타려 하자 여자가 소리칩니다. 왜 남의 일에 참견하시는 겁니까? 라며 그 여자는 청년에게 화를 내고 버스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여자가 운전하는 버스는 출발합니다. 청년은 아픈 몸을 이끌고 시골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다 자동차 사고 현장을 목격합니다.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관이 말하길 버스가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져 승객이 모두 사망한 사고라고 합니다. 멀리 낭떠러지를 바라보니 방금 자신이 타고 왔던 그 버스였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짓지 않았지만 다시 보면 모두 죽어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살만한 가치가 있던 그 청년을 버스에 타지 못하게 하고 그 여자는 승객들을 모두 지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버스 안의 승객은 아닌지 곰곰이 반성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밤에는 학교에 가지 마라. 제가 고3 수험생 때 일입니다. 저는 안산에 있는 초지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상황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저희 학교 구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지고에는 본관 건물 하나와 별관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별관 건물 2동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별관 A에는 제가 입학하고 나서 짓던 청운관이라는 체육관이 있고요. 별관 B 2층에는 저희 반이 있었습니다. 저희 반에서 별관 A가 훤히 다 보였죠.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고3 1학기 기말고사 시즌이었습니다. 대학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놀던 학년 때와는 달리 고3 때는 정말 피똥싸게 공부만 하던 때였죠. 기말고사가 금, 토, 월, 화였는데 토요일 시험이 끝나고 곧장 집으로 튀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월요일에 볼 과목이 3개였는데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중요 과목 2개, 예체능 1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영어가 있었는데 영어는 평소에 좋아하던 과목이어서 틈틈이 준비를 했기에 나머지 두 과목을 다 끝내고 영어를 하려고 봤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교과서만 가져오고 EBS 교재를 놓고 왔지 뭡니까? 이런 망할 경우가. 다른 학교도 그럴지 모르지만 저희 학교는 EBS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7교시 끝나고 EBS를 따로 틀어주고 시험도 교과서와 50대 50으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학교 가서 대충 벼락치기로 하기에는 힘든 과목일 뿐더러 양도 장난이 아닌지라 눈물을 머금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여름이라 낮이 길긴 하지만 9시가 넘은 시간이라 이미 깜깜해진 상태였죠.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야심한 밤의 학교는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로 음침하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시험을 망칠 순 없기에 별관 B 2층에 있는 저희 반으로 향했습니다. 비상구의 초록, 불빛과 도로에 가로등이 있기에 망정이지. 정말 음침하고 자꾸 예전에 봤던 공포물이 생각이 나서 귀신을 믿지 않는 저도 다리가 다 후들거리더군요. 간신히 반에 도착해서 문 위에 열쇠를 더듬더듬 찾아 꺼내 문을 따고 불을 켜고 들어갔습니다. 제 사물함을 열어서 EBS 교재를 꺼내고 나오려는 순간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저희 반에선 반대편 별관 A가 훤히 보입니다. 4층까지는 교실이고 5층부터는 신설한 체육관이죠. 그 5층 체육관의 좁고 길쭉한 창문에 무언가가 언뜻 비치더군요. 사람 형상을 띤 그 무언가가 약간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더군요. 순간 저는 뭔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쳐다봤습니다. 공포라는 감정이 나오기 전에 먼저 고개를 드는 호기심이었죠. 그때 당장 달려서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순간 그 무언가의 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잘 생각이 안 나지만 분명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했죠. 그러고는 씩 웃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죠. 순간 등에 소름이 돋고 공포라는 놈이 슬슬 고개를 쳐들더군요. 순간 그것이 창문에서 사라지더군요. 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별관 A는 1층부터 5층까지 이어져 있는 계단은 모두 유리로 돼 있기에 사람이 오르고 내리는 게 다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문에서 사라진 그것이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무릎, 발목 등 몸통에 달린 관절이란 관절은 모조리 기이한 방향으로 꺾으면서 빠른 속도로 계단을 뛰어내려오더군요. 정말 5층에서 1층까지 도달하는데 10초 내외로 걸린 것 같더군요. 시야에 모두 들어오는 거리쯤 왔을 때 그것의 본 모습을 봤습니다. 온몸이 불에 그을린 것처럼 새까맣고 제가 눈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뻥 뚫려 있고 입은 끔찍할 만큼 찢어져서 피를 질질 흘리더군요. 그러더니 제가 있는 교실 건물로 미친 듯이 뛰어오더니 건물로 들어오더군요. 관절을 모조리 꺾으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멍하니 그것을 쳐다보고 있다가 건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잡히면 난 죽는다. 진짜로 죽는다.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이 도배가 되면서 무작정 뛰었습니다. 그것이 들어온 반대편 현관으로 죽어라 뛰었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미칠 듯한 스피드를 내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반대편 계단에 다다라서 내려가기 전 왜 그랬는지 진짜 후회돼 미치겠는데 술래잡기 할 때 술래가 어딨는지 확인하는 것 같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것이 다 올라와서 복도를 가로질러 오고 있더군요. 아시겠지만 학교 복도는 소리가 굉장히 잘 울리죠.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없는 고열대라 그것이 관절을 꺾으면서 내는 소리가 스테레오로 생생히 들리더군요. 진짜 그냥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바짝 서고 오금이 저리는 뼈 갈리는 소리가 영상과 함께 보이니까 진짜 미치겠더군요. 그리고 그것의 속도를 생각했을 때 금방 잡힐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뛰지도 못하겠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뛰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정문을 벗어나 학교 밖에 나와 있더군요.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다리가 풀려서 바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서 저희 교실을 봤는데 그것이 있더군요. 교실 창문에 서서 저를 빤히 보는 그 빌어먹을 놈이 바로 벌떡 일어나서 집까지 전력 질주해서 도망갔습니다. 날도 더웠는데 미친 듯이 10분간 뛰니 집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땀에 절어 있었죠. 그 후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씻지도 못하고 방에 처박혀서 밤새 덜덜 떨었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미스터리한 일이라 공포는 배가 됐었죠. 그렇게 밤을 꼴딱 새우고 나니까 시험 걱정이 돼서 아침 일찍 학교로 갔습니다. 벼락치기라고 해야 했기에 등교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가니까 선생님도 없고 아직 등교하는 애들도 없어서 적막하더군요. 하긴 6시 반에 사람이 많을 리가 없지요. 자연스레 어제 일이 생각나면서 또 무섭더군요. 2층 복도에 다다라서 교실로 향하는데 교실 앞에 어제 제가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떨어뜨린 EBS 교재가 보이더군요. 이런 망할 EBS 근데 가까이 가서 교재를 쥐어든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교재에 한 손으로 잡은 듯한 핏자국이 남아있더군요. 선명하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손자국이라고 생각할 만한 핏자국. 정말 19살 먹고 눈물 질질 짤 뻔했습니다. 바로 교재 푹푹 찢어서 저희 건물 옆에 있는 분리수거장에 버렸습니다. 그 후 영어 성적은 말 안 하셔도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개떡을 쳤죠. 졸업할 때까지 야자를 하다가도 9시쯤이 되면 체육관 쪽은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 저녁에 가끔 지나가다가 불이 다 꺼진 학교를 보면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나네요. 세 번째 이야기, 곰팡이. 박사님, 이 곰팡이 뭔가 이상한데요? 무슨 소리야? 이 곰팡이들 다른 곰팡이들과는 다릅니다. 박사는 연구원 조교가 보고 있던 현미경에 자신의 눈을 가져다 대었다. 그곳에는 조그마한 먼지 덩이들이 서로의 몸을 탐하듯 얽혀 있었는데 그들의 증식 모양은 다른 곰팡이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먼저 그들의 번식은 다른 곰팡이들과는 달리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들은 샬레에 담겨 있었는데 마치 그들이 샬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눈치라도 챈 듯 샬레의 가장자리를 향해 빠르게 증식하고 있었다. 무작위한 방향으로 무질서하게 증식하는 다른 곰팡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패턴이었다.
또 하나는 모체로 추정되는 곰팡이 군진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곰팡이들의 특성상 그들에게는 우성인자나 열성인자가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모체의 등장 또한 일어날 수 없었고, 그렇기에 모체를 중심으로 한 군집은 상상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이 곰팡이들은 달랐다. 일정한 방향의 선봉에는 우성인자들로 모인 군집이 존재하고 있었다. 마치 인기 스타를 따라다니는 팬클럽처럼 그 우성인자를 중심으로 그들은 빠르게 증식하고 있었다. 이건 마치 두뇌를 가진 존재처럼 보이지 않는가? 하지만 곰팡이들에게 두뇌라니요. 이것들이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리가. 하지만 이건 생각하지 않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일세. 일단 지켜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인류의 성장 과정을 나타내는 듯한 곰팡이의 움직임에 박사와 연구진은 관심을 집중시키기 시작했다. 박사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조그마한 샬레에서 큼지막한 비커로 곰팡이를 옮긴 지 일주일 만에 그들은 비커 벽의 반을 점령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비커 벽을 조금씩 용식시키고 있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방향성은 더욱더 뚜렷해져서 비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건 곰팡이의 수준을 넘어서서 상당히 호전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녀석들에겐 분명 생체학적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있어 이것들만 잘 연구한다면. 박사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웃음이 번졌다. 연구원들은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연구원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박사님, 만약 정말로 이들이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연구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저 호전적인 증식을 보십시오. 박사는 그 연구원을 비웃었다. 사내 자식의 간이 그렇게 조그마해서야 어떻게 대업을 이루겠나. 겨우 손톱만 한 크기일세. 자기들이 아무리 호전적이라 한들 뭐 어쩌겠나.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고리지. 우려를 내비친 연구원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자신의 현미경만 우두커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박사는 이미 노벨상을 받은 사람처럼 들떠 있었다. 곰팡이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전투성을 여지없이 증명해 보였고, 그럴수록 박사의 연구 또한 순풍에 돛을 단듯이 빠르게 이어졌다. 곰팡이의 생체학적 메커니즘과 사고 회로에 관한 고철, 그들이 명명한 논문의 이름이었다. 연구 한 달째에 접어들자 곰팡이들은 더 이상 비커에 담아둘 수 없을 만큼 거대해졌으며 공격적이 됐다. 박사와 연구진은 그 곰팡이들을 커다란 수조에다 옮기는 과정에서 그들이 공기 중에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곰팡이의 사고 메커니즘과 그 한계에 관한 심층적 고찰. 그들은 연구의 방향을 조금 바꾸었다. 연구 2달째, 곰팡이들은 우성 군집을 분화하는 과정을 터득한 듯이 보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끌던 우성인자들을 여러 갈래로 분화시켜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그들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 증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하나의 방향으로만 뻗어나가던 곰팡이들은 이내 2갈래로 나누어지고 4갈래로 나누어지더니 며칠 사이에 몇백 개의 갈래로 나누어져 그들만의 방향성을 가지기 시작했다. 곰팡이의 우성 분화와 그 메커니즘에 관한 심층적 고찰. 곰팡이들이 그들의 진화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면 높일수록 박사의 연구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 1년째, 곰팡이를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특별 연구실은 이미 공기 중에 부유하는 곰팡이들로 꽉 차버렸고, 그들은 그 안에 있던 종이와 책상에 존재하는 무기물들을 분해하여 산소와 이산화탄소, 그리고 수분을 생성해 내기에 이르렀다. 박사의 연구는 더 이상 진척될 수 없었다. 아니, 그 방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연구실에 존재하는 산소는 이미 곰팡이들에 의해 오염되고 마았기 때문이다. 연구 3년째의 그들의 연구는 국가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연구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으며 곰팡이를 관찰할 수도 없었다. 이미 연구소 자체가 곰팡이들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는 이 연구를 금지시킴과 동시에 연구소 근처에 1급 생화학적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연구가 금지되고 1년이 흐른 후 연구소 근처에 거주하던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조금 특별한 질환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따금 자신들이 하던 행동을 멈춘 채 어디론가 떠돌아다니다 정신을 차리기도 하고 조울증 증세를 동반한 극도의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질환 발병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새로운 질환의 발생은 의학계를 긴장 상태로 만들기에 충분했고, 그들은 곧바로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소 주위에서 발병하는 증후군을 연구하던 의사들은 그들의 뇌와 신경계통에 이물질이 끼어들어가 사람의 신경작용에 오류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들이 연구소에서 연구하던 곰팡이의 일종이라는 사실 역시 알아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의사들은 그러한 질병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사라진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연구진과 의사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사들은 곰팡이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가지지 못하였다. 그렇기에 의사들은 사람의 몸은 곰팡이가 서식하기에 부적합할 뿐더러 전투 능력이 전무한 곰팡이들이 백혈구를 이겨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단정 지어버리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의사들의 성급한 결론은 후에 어마어마한 대참사를 가져오고야 말았다. 곰팡이 증후군이 처음 발병한 지 1년이 지나자 지구의 절반 가까이가 이 곰팡이 증후군에 의해 무너져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뇌와 신경계통 사이에서 증식하던 곰팡이들은 이내 일정한 방향성을 띠고 그들 자신을 증식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백혈구들에게까지 기생하여 그들의 전투 능력을 흡수하였고 적혈구를 통해 신체 곳곳에 퍼져나갔다. 그러한 와중에도 우성인자들은 뇌와 연수를 향해 빠르게 증식하기에 여념이 없었고 급기야는 인간의 뇌와 연수를 침투, 그들의 호전적인 습성을 인간에게 반영시키기 시작했다. 곰팡이 증후군이 발병하면 처음 1시간 동안은 백혈병의 증상처럼 백혈구가 사람의 신체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발병 2시간째에는 사지가 말을 듣지 않고 언어계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각종 장기들의 활동이 무뎌지기 시작하고 3시간째에 이르면 연수와 척수를 점령당한다. 이 때문에 그들은 전투에 대한 무조건 반사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고 폭력성이 극도로 증가하기 시작한다. 발병 4시간이 흐르면 인간의 뇌는 곰팡이의 영향하에 들어가게 되고 일절 사고 활동을 중지한 채 오로지 살육에만 몰두하게 된다. 발병 1시간째에 인간은 약물로 치료하고 발병 2시간이 지나면 정신병원에 감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발병 3시간이 지난 인간은 폐쇄한 연구소에 격리조치 취하며 발병 4시간이 지난 인간은 사살한다. 이것이 곰팡이 증후군의 대처 방법에 관하여 각 국가에 하달된 칙령이었다. 곰팡이 증후군 발병 이래로 3년이 흐르자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군대에 의해 몰살당하거나 그들만의 사륙에 의해 지도상에서 사라졌다. 남아있는 생존자들은 기아와 가난, 각종 질병에 허덕이고 있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음식물들은 이미 곰팡이가 증식하고 있었으며 동시다발적인 혼란으로 인해 각국의 통화체계는 붕괴되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역에 화폐를 사용할 수 없었고 원시시대의 물물교환조차 신곰팡이들에 의한 부식으로 가능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곰팡이의 증식은 공기의 오염과 지구 환경의 파괴를 가져왔고 굳이 증후군이 발병하지 않더라도 부차적인 질병에 의해 사망하는 인구가 살아남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생체 실험을 단행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위험 부담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린 아직 곰팡이들의 메커니즘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연구 비용은 연구실은 누가 대준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당하고만 있자는 말인가? 우리가 곰팡이들보다 지능이 뛰어난 만물의 영장인 걸 잊었단 말인가? 인간들은 그들의 잃어버린 수적 우월성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로 생체 실험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생체 연구의 희생양이 된 사람들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곰팡이 증후군 발병 5년차.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곰팡이들 뿐이었다. 살아남은 인간들은 무리한 생체 실험을 단행. 급기야는 생존 인간들의 증후군 발병의 도화선을 마련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곰팡이들의 메커니즘은 인간들이 생각하던 수준을 뛰어넘어 버린 상태인데다 겨우 살아 돌아온 인간들 역시 그들의 몸에 부유하고 있던 곰팡이들이 그들의 호흡기의 침투, 폐활동을 정지시키기에 이르렀다. 곰팡이 증후군의 피해는 비단 인간에게만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각 지역의 생태계는 곰팡이라는 무분별한 포식자의 등장으로 그 체계를 상실해버렸고 이내 인간들과 같은 종류의 비슷한 증후군의 발병을 통해 유기체들의 멸종을 가져오게 되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은 하나의 곰팡이 천국에 불과할 뿐이었다. 죽어버린 인간의 시체와 썩어가는 토양 위로 곰팡이들이 증식하고 있었다. 박사님 이것 좀 보십시오. 말도 안 돼 이건 정말 엄청난 곰팡이군. 박사가 들여다보고 있는 현미경 안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곰팡이들이 다른 종류의 곰팡이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샬레에 존재하고 있던 열성 곰팡이들은 우선 곰팡이에 의해 멸종당하고 말았다.
이건 노벨상감이야. 어서 연구를 진행하자고. 하지만 이것들의 공격성은 걱정 말게. 설마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한 것들에게 전멸이라도 당한단 말인가? 괜한 기운은 떨쳐버리고 노벨상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 보자고. 박사는 얼굴에 핏대를 세워가며 연구진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곰팡이들은 또 다른 곰팡이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네 번째 이야기, 회사 동료는 귀신을 본다. 일이 있었던 건 정확히 작년 3월이었습니다. 저와 그 형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은 교육을 받으러 어느 큰 교육시설에서 3개월의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숙사는 복도식이고 저와 그 형은 바로 마주보는 방을 사용했습니다. 교육생 생활도 익숙해지고 일과가 끝나면 주로 나가서 한잔하고 와서 자고 이런 일상이었는데 3월이 거의 끝나가는 때였을 겁니다. 그날도 일과를 마치고 조촐하게 한잔하고 숙소에 와서 각자 방에 가서 잠을 청하는데 그날은 괜스레 잠이 안 와서 침대에서 TV도 보다 한두 시간 뒤척이다가 형 방에 가서 노가리나 까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마침 형 쓰는 방에 들어가려고 문 앞에 섰는데 문 밖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TV 소리가 나는 걸로 보아 안 자고 있구나 하고 노크를 했는데 대답이 없더군요. 불 켜고 자나? 라고 생각하고 꺼주고 나갈까 싶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형이 눈을 부릅뜨고 허공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땀을 막 흘리고 있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이 양반 또 가위 눌렸나 싶어서 형 괜찮아요? 일어나 봐요. 하면서 막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일어나더군요. 그래서 침대에 둘이 딱 걸터앉고는 그 형은 미니 냉장고에서 생수 한 통을 꺼내 마시면서 진짜 개쩌는 가위 눌렸다 라며 주절거리더군요. 평소에 공포물 같은 거에 환장하는 저인지라 급풍분해서 들려달라고 보챘죠. 내용은 다 같이 한잔하고 방에 와서 TV 보면서 누워있다가 좀 이따 씻고 자야지 했는데 잠깐 잠이 들었다. 그런데 특유의 가위에 눌리는 숟가락 앉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더니 머리만 없는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몸뚱이가 시카를 들고 막 허공에 칼질을 하고 있더라. 딱 봐도 눈이 안 보여서 정조준을 못해서 언젠가는 맞겠지 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있는 딱 그런 상황으로 보이더라. 가위는 나름 잘 푼다고 자부하는데 오늘은 술 때문인지 참 안 풀리고 눈앞에선 환장할 게 쉬하고 있고 미치겠더라. 가위 풀려고 막 애쓰면서 주기도문 막 기우고 있는데 갑자기 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제 얼굴 보이더니 없어졌다. 이런 가위였다는군요. 머리가 없으니까 안 보였나 보다 하고 가위도 그런 쌍팔년도 개그 같은 콘셉트로 놀리기도 하는군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향방 구석에 있는 먹을 거 몇 개 집어먹고 다시 제 방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형이 이 방 오고 나서 가위도 자주 놀리고 몸도 안 좋아지고 뭔가 있는 것 같다. 오늘 내 방에서 같이 자고 내일 방 옮겨야겠다 이러더라고요. 속으로는 이 양반 무섭다고 애처럼 같이 자자는 건가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죠 그럼 하고 둘이 TV와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근데 형이 핸드폰을 안 갖고 나왔네요. 전 문 밖으로 나오고 그 형은 잠깐 핸드폰을 가지러 다시 들어간 그 5초 정도 되는 상황. 문이 살짝 열린 문 밖에는 제가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5m 정도 되는 거리의 방 안에서 핸드폰 들고 온 형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는 겁니다. 제 손을 끌고 제 방으로 황급히 들어가서는 문 닫고 나서 욕설을 연신연발하며 말을 하는데요. 그 잠깐 동안 방에 혼자 들어가서 핸드폰 들고 오는데 책상 위에 여자 머리 하나가 올려져 있더랍니다.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산발에 거무칙칙한 게 피떡이 마른 것 같은 여자 머리가 말이죠. 뚫어지게 노려보던 그 머리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조금만 더 있었으면 됐는데 운 좋은 새끼네 이러더니 낄낄거리고 웃더라네요. 방에 와서 그 얘기를 듣고는 저 역시 혼자 잘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몸통이 허공에 칼질하는 동안 머리통은 어디선가 날아오고 있던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나니 아주 후들후들했습니다. 둘이 공포에 떨다가 그래도 피곤은 피곤했던지라 1시간도 안 돼서 골아떨어졌었네요. 다음날 바로 숙소 관리인에게 말해서 바로 방 옮기고 그런 일 없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거기가 좀 딱딱하고 엄한 곳인데 그냥 꿈자리가 사납다는 이유만으로 묻지도 않고 방을 바꿔준 걸로 보면 그 방에 뭔가 있긴 있었나 보더군요. 예전부터 혹시나 다시 거기로 연수를 가게 되는 날이 오면 그때 형이 썼던 그 호실은 피해야겠습니다. 내일도 출근하면 그 양반 얼굴을 보겠군요. 5번째 이야기, 여대생의 아찔한 동거. 이 이야기는 모 대학에 다니는 A양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사건의 주인공 A양은 혼자 자취를 하는 여대생이었다. 얼마 전의 일이었다. 밤늦은 시각, 깊이 잠이 든 A양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 누군가가 그녀의 방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자취하는 방은 일반 주택 지하에 위치한 단칸방이었다. 놀란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가게 되었고 이내 어느 남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대학 후배 B군의 목소리였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A양의 대학 후배인 B군은 평상시 허물없이 지내는 그런 사이였다. 후배 B군은 자신이 지금 너무 술에 많이 취해서 집에 돌아갈 기운이 없으니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다. A양은 B군의 사정은 이해는 하겠으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술 취한 남자를 여자 혼자 사는 자취방으로 선뜻 들여보낼 수가 없었다. 사정은 알겠는데 어떡하지, 나 혼자 있어서 그런데 그냥 택시 타고 집에 가라. 그러나 B군은 택시비도 없다면서 막무가내로 부탁을 하는 것이었다. 결국 A양은 B군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었다. A양은 B군에게 침대 밑에서 자라고 말하고는 자신도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불안한 마음을 애써 숨기면서 A양은 서둘러 잠을 청했고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B군은 이내 코를 골며 잠이 들어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A양은 잠결에 무엇인가가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무엇인가가 자신에게 손을 뻗치는 순간 그녀는 놀라 눈을 뜨게 되고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시체처럼 창백해진 B군의 얼굴이었다. 누나, 일어나요. 놀란 A양은 두려움과 함께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왜 그러는데? 놀랬잖아, 술 취했으면 빨리 잠이나 자.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했지만 사실 A양은 조금씩 겁이 나기 시작했다. 급기야 B군은 그녀에게 애원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누나, 나 배고파요. 우리 나가서 라면 먹어요. A양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술에 취한 녀석을 방에서 재워줬더니 새벽에 배가 고프다며 자는 사람을 깨우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B군은 너무나 진지하고 심각하게 그녀를 깨웠고 졸라대기 시작했다. 결국 A양은 오늘 잠은 다 잔 듯 싶어서 사실 그녀도 단둘이 방에 있다는 건 꺼림칙하던 차에 잘 됐다 싶어 옷을 입고 집을 나서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B군이었다. 라면 먹으러 편의점을 가자던 B군은 A양을 잡고 어디론가 급하게 뛰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A양은 B군이 술에 취해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 싶어서 서서히 화가 나기 시작했다. 너 도대체 왜 이래? 편의점은 저쪽이란 말이야. 그러나 B군은 대꾸도 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계속 뛰기 시작했다. 얼마를 뛰었을까 숨이 차서 헉헉거리던 A양은 자신이 경찰서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황당한 A양을 이끌고 B군은 경찰서 안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갔다. 모든 일은 순식간에 벌어지고 있었다. 경찰서로 뛰어들어간 B군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경찰 아저씨, 지금 빨리 이 누나 집에 가봐야 돼요. 지금 이 누나 침대 밑에 사람이 있어요. A양은 경악을 하였다. 이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실제로 그녀의 침대 밑에는 사람이 있었다. 경찰의 출동으로 A양의 침대 밑에서는 한 남자가 발견되게 되었고 그는 노숙자로 밝혀지게 된다. 그 노숙자는 우연한 기회에 A양의 집에 침입하게 되었고 마땅한 거처가 없었던 노숙자는 A양과의 기묘한 동거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 평소 A양은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았고 들어오게 되더라도 늦은 밤에 들어와 잠만 자고 일찍 외출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을 이용하여 노숙자는 그녀가 없는 낮 시간에는 침대 밑에서 나와 식사도 하고 씻고 외출을 하는 등 자신의 생활을 하다가 그녀가 집에 돌아오면 침대 밑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연하게 B군이 A양의 집에 찾아오게 되었고 침대 밑에서 잠을 자던 B군의 눈에 노숙자가 눈에 띄게 된 것이다. 노숙자를 발견한 B군은 그 사람을 도둑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 노숙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A양에게 라면 먹으러 가자며 서둘러 깨워서 경찰서로 가게 된 것이다. 결국 노숙자는 체포되었지만 A양은 지난 3개월 동안 노숙자와 함께 자신이 살았다는 생각에 심한 충격을 받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그녀가 침대에 누워 잘 때마다 자신의 침대 밑에는 어떤 남자가 같이 누워서 숨을 쉬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3개월 동안 말이다. 6번째 이야기, 나 홀로 숨바꼭질. 난 어제 나 홀로 숨바꼭질을 했다. 본전은 귀신을 믿지 않기에 시험해 본 것이다.
이 놀이는 절대 권하지 않는 놀이이다. 옛날부터 나 홀로 숨바꼭질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전부 다 거짓말일 거야. 누가 저런 걸 믿겠어? 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어젯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쓸데없는 잡소리는 집어치우고 후기에 집중하겠다. 어제 친구랑 문자를 하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친구가 너는 귀신을 믿어 안 믿어? 라고 물어봐서 당연히 안 믿지라고 답해줬다. 그러자 친구가 그럼 나 홀로 숨바꼭질 해봐 라고 답장을 하길래 나는 대신 너네 집에서 할래라고 답장을 날렸다. 호기심에 인터넷에 하는 방법을 쳐보고 실행에 옮겼다. 일단 옛날에 가지고 놀았던 호랑이 인형과 다른 준비물들을 챙긴 다음에 바로 실행에 옮겼다. 호랑이 인형배를 찢고 안에 쌀과 손톱을 넣고 빨간 실로 꿰매고 물이 있는 대야에 놓았다. 물론 TV도 안 나오는 채널로 돌렸고 친구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쨌든 다음에 인형의 이름을 내 이놈이라고 지어줬다. 드디어 시작. 눈을 감고 첫 번째 술래는 내 이놈, 첫 번째 술래는 내 이놈이라고 한 다음 마음속으로 10초를 셌다. 10초가 다 되자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커터 칼을 꼭 쥐고 내 이놈 찾았다라고 한 다음 커터 칼로 인형을 갈겼다. 그 다음 내 이놈 술래다, 내 이놈 술래다라고 한 다음 커터 칼을 인형 옆에 두고 소주, 맥주, 소금이 섞인 물을 머금고 친구 방 장롱 안으로 튀었다. 장롱에 들어온 다음에 벌벌 떨면서 내 손으로 입을 막고 침묵했다. 가만히 있으니 밖에서 걷는 소리가 났다. 마루바닥이라 그런지 소리가 하고 더 크게 났다. 망했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존나 깜짝 놀라서 장롱 문을 열고 정신없이 인형을 찾았다. 인형이 있는 곳은 안방 문지방이었다. 난 분명히 문을 전부 잠그고 다 닫아놨을 텐데 갑자기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쫙 퍼지면서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소맥소 물을 붓고 불을 켜고 다음날 인형을 친구랑 태웠다. 절대 하지 마시길. 그리고 제가 인형이 움직이는 영상을 담으려고 디카를 가져가서 찍었는데 장롱 안에 들어가서 조금 있다 켜고 찍으니까 6초 정도 있다가 저장만 되고 바로 꺼졌다. 7번째 이야기, 초소괴담. 한참을 졸다 깨어났다. 얼마나 잤는지 시간이 가늠이 되질 않았다. 옆에 있는 바기병을 콕콕 찔렀다. 몇 시야? 01시 30분입니다. 그럼 우리 근무 시간 20분이나 초과한 거잖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아직도 근무자 안 올라와? 행정반에 전화를 넣어서 올라오게 했어야 할 거 아니야? 나는 어리바리한 말더듬이 바기병을 답답해하며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때 바기병이 내게 말했다. 이 병장님, 다음 근무자 올라옵니다. 저녁부터 내린 눈은 우리가 근무를 나올 때쯤 멈추었고 강한 추위가 닥쳐서 근무자들은 모두 방한복과 방한화 마스크와 귀마개 등으로 중무장을 하고 있었다. 근무 시간이 초과되어 1초라도 더 못 자게 되는 것이 짜증이 나는 상황이라 수하고 뭐고 그냥 빨리 내려가서 환복하고 잠을 자고 싶었다. 더구나 포대 왕고였던 나는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근무자들에게 인수인계고 뭐고 해줄 생각도 없이 그냥 휘적휘적 초소를 내려갔다. 다음 근무자들도 늦은 것이 미안했는지 내게 별말 없이 초소로 들어갔다. 막사에서 초소로 올라오는 계단은 타이어로 만들어져 있었고 중간에 한 번 커브가 있기 때문에 근무자의 모습은 갑자기 나타나게 되어 있었다. 우리가 타이어로 되어 있는 계단의 커브를 지나 거의 막사에 다 와갈 때쯤이었다. 갑자기 바기병이 흠칫 걸음을 멈추었다. 이인섭 병장님, 발자국이 이상합니다. 뒤돌아 우리가 내려온 발자국을 보았다. 올라가는 발자국은 없고 내려오는 발자국만 찍혀 있었다. 이상하네. 근무자 올라왔잖아. 아까 걔들 누구였냐?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섭 병장님이 너무 빨리 내려가 버리셔서. 순간 소름이 오싹히 쳤다. 우리와 근무교대 한 사람들은 누구란 말인가? 너무나 무서웠지만 초소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내가 앞서 걸으며 초소 계단을 올라갔다. 바기병에게는 후방을 주시하면서 걸어오도록 시켰다. 커브를 조심스럽게 돌았는데 후방을 주시하면서 걷느라 걸음이 늦어졌는지 바기병이 뒤따라오는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나는 목소리를 낮춰 바기병에게 말했다. 어리버리 새끼 빨리빨리 안 와. 헐레벌떡 뒤쫓아온 바기병은 내 질책에 고개를 푹 숙였다. 안 그래도 굶뜬 바기병이 방한복에 귀마개에 마스크에 꽁꽁 싸매고 있으니 더욱 둔해 보였다. 그렇게 가까이 다가선 초소 안에는 사람의 기척이라고는 없어 보였고
우리가 초소를 나선 그때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기분이 정말 이상해진 나는 문득 시계를 확인해 보았다. 놀랍게도 시간은 근무교대 시간 10분 전인 1시 정각이었다. 나는 뒤에 서 있는 박 기병에게 다시 물었다. 시계 다시 확인해봐. 이상합니다. 아까는 분명 제 시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냐? 죄송합니다. 나는 몹시 화가 났다. 박 기병과 내가 모두 잠에 취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자 멍청한 박 기병을 더 이상 참아낼 수가 없었다. 그렇게 박 기병에게 화를 내려던 순간 나는 그대로 굳어져 버리고 말았다. 박 기병 쪽을 돌아볼 수가 없었다. 왜 그러십니까? 이인섭 병장님. 박 기병이 더 이상 말을 더듬지 않고 있었다. 마치 그가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듯 박 기병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 기병을 쳐다보았다. 그는 이상하게도 눈이 새빨갛게 충혈된 상태였다. 그리고 그가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인섭 병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기병의 표정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나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박 기병,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박 기병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져 갔다. 마치 그의 몸속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휩싸였다. 박 기병, 제정신 차려. 나는 소리쳤다. 그러나 박 기병은 이미 내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점점 더 내게 다가왔다. 그 순간 나는 주머니에 있던 군용 칼을 꺼내들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 나는 칼을 내밀며 경고했다. 그러나 박 기병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욱 빠르게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를 밀쳐냈다. 박 기병은 땅에 쓰러졌고 나는 그 틈을 타 초소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는 미친 듯이 달렸다.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나는 오로지 막사로 향했다. 다행히 막사에 도착했을 때 다른 병사들이 아직 깨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뛰어왔어? 박 기병이 이상해. 뭔가에 홀린 것 같아. 나는 헐떡이며 말했다. 병사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러나 곧 초소에서 박 기병이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모두 경악했다. 저게 박 기병 맞아? 아니, 저건 사람이 아니야. 누군가가 말했다. 박 기병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우리는 급히 상관에게 보고했고 상관은 즉시 초소를 봉쇄하고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후로 우리는 박 기병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날 밤 초소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 모두에게 지워지지 않는 공포로 남게 되었다.